비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기. 솔직하되 우아하게 사람들과 편해지는 연습. 100% 인정받고 싶은 소망에 관하여. 솔직히 친구야 많았으면 싶죠. 꼭 많지는 않더라도 친구들이 항상 나를 100%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이들 중 다수가 같은 문제로 호소한다. 우정에서나 다른 생활 영역에서나 이들은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확실성을 바란다. 가벼운 비판을 듣거나 상대가 대화 중에 잠깐 한눈을 팔거나 자기 생일을 까먹거나 전화해 주기로 하고 잊어버리거나 자신과 반대되는 견해를 보이거나 말실수를 하거나 하면 마음이 불안한 이들은 금세 상처받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이 때문에 자존감이 결핍된 이들은 우정이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애초에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너무 쉽게 상처를 받다 보니 친구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분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늦든 빠르든 언젠가는 친구들이 자기 불안을 가진 당사자 주변에 잔뜩 깔린 지뢰 중 하나를 덜컥 밟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자기 불안의 주인공은 또다시 상처받고 실망해서 대체 진정한 우정은 어디서 누구와 맺을 수 있나 싶어 크게 탄식할지 모른다. 그러나 부디 당신의 친구 역시 당신처럼 전혀 완벽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자. 세상에 완벽한 소통은 없다. 사람이 함께 있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고 상대방에게서 오해나 잠깐의 소홀한 태도가 발견될 수도 있다. 만일 누군가 친구들이 자신에게 100% 관심을 기울여주고 자기 욕구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 안 됐지만 크나큰 오만이고 환상이다. 불안한 사람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다루면서도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대접받고 싶어 한다. 굳이 표현하자면 자기 불안의 역설이다. 이들은 스스로도 못 믿고 남도 잘 믿지 못한다.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특히 그런 것에 자신이 심하게 고통을 겪을까봐 전전긍긍해서다. 이 심리가 확장되면 애정 관계에서도 상대에게서 버림받는 일이 생길까봐 처음부터 아예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는다. 만약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괜찮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아. 라는 자기 신뢰가 있다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타인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저지르는 과오도 너그럽게 넘길 수 있다. 당신이 혹시 쉽게 상처받는 유형에 속한다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소한 오해와 혼자만의 상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곧장 나쁜 의도로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해보자. 어쩌면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떠올려도 좋고, 정 의심이 든다면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자. 방금 그거 무슨 뜻이야? 그리고 상대가 하는 답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 기억하자. 당신에게는 과거에 겪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다. 당신이 지금 쉽게 아파하는 건 그것 때문이지, 친구가 한 말이 공격적이었거나 어떤 의도가 담겼기 때문이 아니다. 숨어있기 좋은 방에서 탈출하라. 자존감을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면 이제 당신의 가장 큰 목표는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고 인생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은신처를 나와서 자신에게 가는 길을 떠나라. 당신이 숨어있는 은신처가 외부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거기 숨어있는 것은 이득보다 해가 더 많다. 아마도 당신은 어릴 적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혹은 자신을 방어하고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충동이 지배적인 사람이라면 타인의 기대에 거역하기로 마음먹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적절하고 호의적인 언어로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솔직하고 명확한 태도로 타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자기 삶에 대한 영향력이 생기고 자연스레 자부심도 커진다. 내가 먼저 상대를 왜곡한 건 아닌지, 불안이 내재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 하나를 겪는다. 자신의 열등감과 불안 때문에 스스로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자기 불안을 지닌 이들은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을 유독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엉뚱한 착각을 할 위험이 크다.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이들은 너무 쉽게 서운해하며 열등감이 심하다. 특히 자신보다 우월하고 심지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는 더욱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때가 많다. 비비안과 카르멘은 친구 사이다. 비비안은 예쁘고 자신감 넘치는 친구가 대단해 보인다.
동시에 자신이 더 이 우정에 매달린다는 느낌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다. 비비안은 카르멘이 하는 말이면 생각도 안 해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심지어 카르멘과 생각이 달라도 감히 반대할 엄두를 못 낸다. 마음속으로 카르멘을 우상화하고 우러러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우상화란 자연스레 위와 아래를 만들고 우열을 생산한다. 하지만 카르멘 역시 다른 사람처럼 당연히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 그중 하나가 파티에만 가면 많이 마시고 취하는 버릇이 있다는 점이다. 카르멘은 정신이 말짱할 때도 소심함과는 거리가 먼데 하물며 취하고 나면 가끔 행동이 지나치고 난폭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비비안은 너무 창피하고 당황스럽지만 아직까지 카르멘에게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못했다. 비비안 입장에서는 감히 카르멘에게 충고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더구나 카르멘은 기분이 들뜨면 특히 수다스러워지고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 비비안이 기절할 만큼 당황한 사건도 그런 경우였다. 카르멘은 그녀가 보는 앞에서 비비안이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비비안이 수줍음이 많다고 말해버렸다. 그 때문에 비비안은 카르멘에게 무척 화가 났다. 카르멘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자꾸 저지른다. 그녀가 카르멘에게 부여한 우상성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카르멘과 이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는 대신 비비안은 다른 친구 아냐에게 털어놓았다. 지금까지 어떤 창피한 일들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했고 자신이 카르멘에게 완전 끌려다니고 있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아냐는 비비안의 심정을 공감해주고 그녀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비비안이 카르멘에 대해 느끼는 회의는 점차 견고해졌다. 비비안은 시간이 갈수록 카르멘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통찰에 이르렀다. 비비안은 마음속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카르멘이 자신을 좌지우지하려 했고 창피를 주었는지 장부를 적듯 기억해내갔다. 하지만 카르멘은 여전히 제일 친한 친구였다. 결국 비비안은 오랜 고민 끝에 어쩌면 카르멘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됐고 비난거리가 가득 찬 마음속의 목록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늘어난 상태였다. 게다가 그 사이 비비안의 마음속에 분노가 축적됐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비비안이 자신 또한 이 상황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카르멘이 비비안을 휘어잡으려 했다는 비난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 된다. 지금껏 자기 의견을 솔직히 말하지 않은 것은 비비안의 문제지 카르멘 탓이 아니다. 더욱이 비비안은 자기 불안을 가진 탓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비비안의 짝사랑 상대에게 그녀가 수줍음이 많다고 말한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카르멘은 그 남성이 비비안에게 다가갈 용기를 주려고 했다. 더구나 이 남성도 비비안에게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카르멘이 이따금 입이 가벼워서 말실수를 한다 해도 어디까지나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건 비비안의 문제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카르멘이 한 행동이 무조건 옳다거나 때때로 지나친 말들을 입에 올린 사실을 부정하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이유는 비비안이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 이런 상황을 만든데 그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마침내 비비안이 카르멘에게 자신이 단정한 것들을 꺼내놓고 그 증거로 수년 전에 벌어진 일들을 조목조목 집어서 얘기하자 카르멘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비비안이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들 역시 대부분 부당하다고 여겼다. 카르멘은 그에 맞서 자신이 보는 관점을 하나하나 제시했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 했었다. 그러자 비비안은 다시 한번 카르멘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오해를 푸는 건 불가능하고 의미 없는 짓이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말해봤자 어차피 자기만 다 옳다고 말하고 그 어떤 비판도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카르멘이 남 위에 군림하려는 성격이라는 것도 입증되었다고 여겼다. 결국 비비안이 자기 성찰 없이 일방적으로 대화한 탓에 카르멘은 이래저래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깔보는 걸까? 위 예에서도 드러나듯 모든 문제가 반드시 터놓고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자신에게도 원인과 책임은 없었는지 자세히 되묻고 자신의 문제를 슬그머니 남에게 떠넘기지 않았나 살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모든 비판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을 계기로 당신 역시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에 자신이 기여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감수성을 키워보길 바란다. 특히 상대방이 겉보기에 나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그것부터가 왜곡된 인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과 신중을 기할 것을 권한다. 비비안은 물론이고 앞에서 본 아임의 사례 역시 그런 인지 왜곡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려고 노력하자.
예컨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첫 번째, 저 사람은 정말 어이없는 인간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는 걸까? 두 번째, 이 사람은 정말 위압적일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용기가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세 번째, 그 사람이 정말 나를 깔보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자기 회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까?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도 얘기할 기회를 주자. 이런 질문을 품게 되었다고 알린 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자. 카레만이 자신은 비비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그걸 다 알겠느냐고 대답했을 때 그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비비안은 그 말에도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도리어 아냐라는 다른 친구도 자기 입장을 두둔한다는 사실에 힘입어 자신이 보는 시각을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결국 카르멘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주지 않은 셈이다. 싫다 라는 말은 의외로 쉽다.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의 문제 중 하나가 싫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점이다. 이 짧고 쉬운 단어 하나를 말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 줄이야. 거절을 못하는 성향은 남들에게서 인정받거나 최소한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타인의 기대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유래한다. 이런 심리학적 상관관계는 수학 방정식과 비슷하다. 나는 형편없어 곱하기 남한테 잘해줘야 되는 남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이 방정식에서 보듯 이들은 끊임없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며 사랑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에게 잘해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다만 이 방정식에서 첫 항, 나는 형편없어부터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 방정식 자체는 성립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가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다. 자존감을 손상입은 이들 중 다수가 나 자신 그대로를 유지할 때에도 남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 이들은 너무나 확고하게 자신이 뭔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중의 삶을 산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괜찮지 않다고 확신하므로 외부 세계에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숨긴다. 이들은 집 밖으로 나갈 때 항상 복면을 쓴다. 어떻게든 사회에서 배제당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겉으로는 되도록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쓴다.
그래서 남들이 자신에게 바라는 것에 온통 주의를 기울인다. 무의식적으로 남들의 기대를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이다. 남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실망시키면 버림받는다. 이것이 불안행성의 자연 법칙이다. 탄로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즉 자신의 모든 결함을 주변 사람들이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이 행성 사람들의 행동을 견인하는 막강한 동기이자 기준이다. 남들의 기대를 채우는 것은 이 불안을 무마하는 수단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모든 말에 네 라고 답하거나 사정이 허락하면 심지어 네, 여부가 있나요? 라고 답하자. 그럼 남들도 나를 어떻게 못하겠지. 이렇듯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어디서든 자신에게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는 불안을 끊임없이 갖고 산다. 상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나에게 언짢아 할 것이 뻔하고 그러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심리에 깔린 이런 불안은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끝내 본인의 입장을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그 중요성을 쉽사리 무시하도록 만든다. 날 계속 좋아해 줄까? 반면 확신 행성에서는 다른 법칙이 지배한다. 이곳 주민은 자신과 타인을 호의로 대한다.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상대가 악의를 품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자신이 상대의 부탁을 거절해도 상대에겐 그것을 이해할 능력과 아량이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스스로를 신뢰하고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다고 여기므로 남들을 신뢰하며 그대도 괜찮다고 여긴다. 이들의 자아는 크고 넓은 품으로 스스로를 항상 긍정한다. 그러니 굳이 애써 남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당연히 남의 판단에 매달릴 이유도 없고 사랑받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는 전제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남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남들도 무언가 싫고 마음에 안 들면 아니라고 말할 것이며 자신 역시 상대방에게서 거절당하는 일이 생긴다. 또한 이곳은 민주주의가 지배하므로 누구든 거절하고 반대할 권리를 똑같이 갖는다. 당신도 확신 행성에서 살고 싶다면 자신을 호의 있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스로를 대하는 시선이 다정하고 온화해질수록 남들을 향한 시선 역시 호의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자신 편을 들어도 제지당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하고 응원해도 된다. 당신이 가진 권리와 남이 가진 권리는 동등하다.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일은 오직 범죄를 저지를 때만 일어난다. 싫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범죄가 아니다. 싫다고 말하면 무조건 상대가 실망하거나 화를 낼 거라는 당신의 확신부터 바꿔야 한다. 실제로 싫다는 전혀 나쁜 말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려준 것도 점점 자신이 바라는 바를 입 밖에 내는 용기를 갖게 된 나의 내담자들이다. 이들은 실제로 거절을 했을 때 상대가 싱거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A. 이번 주말에 나 이사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B. 미안해.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나들이 가기로 약속했어. A. 아, 그렇구나. 알았어. 용기를 내면 의외로 삶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다. 싫다고 말해도 될지 몰라 여전히 고민이 된다면 앞서 말한 논리로 대응하기 전략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당신에게 요구를 건넨 이가 어떤 권리로 화를 내거나 실망할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다. 어떤 논리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어떤 논리가 그것에 반하는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도 진심 아닌 예스가 솔직한 노보다 훨씬 상대방과 당신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예스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상대에게 속으로는 잔뜩 증오와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현상이 드물지 않게 목격된다. 속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입 밖으로 이것을 내지 않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친구의 이사를 돕는다. 그 짜증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이사를 도와달라고 말해서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을 만든 상대방에게 향한다. 어쩌지? 여기서 지금 나만 혼자야. 당신이 파티에 초대받고 갔더니 아는 사람이 거의 혹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보자. 자기 불안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상황은 공포 그 자체다. 여기서도 당신의 오랜 문제, 즉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느라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마음속에서 CCTV가 작동하며 자신을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하나하나 의식한다. 더구나 그냥 CCTV도 아니고 이 동영상에는 자신의 행동, 남의 행동, 그리고 실제로 남들이 하지도 않았지만 당신의 상상 속에서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까지 덧붙여진다. 세상에나, 여기 완전히 나 혼자밖에 없구나. 어쩌자고 이렇게 어리벙벙하고 후진꼴로 서 있는 거야. 내 바지 지금 안 이상한가? 다 내 거대한 엉덩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냐? 나 지금 얼굴 빨개지는 것 같아.
저 사람들 다 여유 있게 노는데 나 혼자 꿔다는 보리자루 같잖아. 그냥 집에나 있을 걸 그랬어.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바에야. 이 혼잣말처럼 불안하고 들뜬 상태에서는 관심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집중된다. 그러다 보면 행동은 위축되고 생각도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 또한 넌 왜 그렇게 소심하고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 거야? 같은 말을 떠올리며 자신을 비하하는 경향을 더 밀어붙인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런 위축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의 관심을 자신이 아닌 주변으로 돌려야 한다. 그럴 때 한 가지 알아두면 편한 점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에 집중하지 남에게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것도 사실 당신 시각에서만 중요할 뿐 다른 이들에게는 굳이 신경 쓸 만한 사항이 아니다. 남들에게는 당신을 쳐다보고 분석하고 흉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만의 문제와 관심사가 있다. 그리고 당신처럼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신경 쓰느라 바쁘다. 세상에는 확신 있는 사람보다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더 많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훨씬 많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만 특별하고 유일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예쁘지 않아도 행복하다. 아름다움과 자존감 사이에는 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꽤 오래전에 내 상담실을 찾아온 한 젊은 여성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 여성은 숨막힐 정도로 예쁘고 흠잡을 데 없는 몸매를 가졌는데도 1시간 내내 엉엉 울며 자신이 너무 못생겼다고 탄식을 늘어놓았다. 당시 풋내기 상담 치료사였던 나는 도무지 이 극단적인 인지 오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심각한 부담을 느꼈다. 이와 달리 외모가 특출하지 않지만 오히려 자기 몸에 대해 전적으로 편안해하는 이들도 보았다. 결국 외모를 판단하는 어떤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내린 평가가 심리적 안정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다리를 못 쓰거나 유방이 절제된 상태로도 거리낌 없이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때문에 시리에 빠지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들은 쉽게 견디기 어려운 타격임이 분명하고 나 역시 같은 일을 겪었다면 몹시 힘들어하며 한참을 인내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불운과 훌륭히 타협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외부에서 주어진 장애와 자존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적당히 끊어냈기에 가능한 일이다. 불운을 잘 다스린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시선을 두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주의를 돌린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고통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다양한 측면을 살피고 실험할 뿐, 약점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즉, 자존감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마음 자세라는 걸 알 수 있다. 스스로가 내린 평가가 중요하다. 자존감이 낮은 문제를 자신의 외모에 투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이들의 생각은 외모를 자원 삼아 발달하며 외모는 다시 이들이 가진 열등감의 총체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도 외향은 좋은 투사 영역이다. 당사자가 인식하는 약점이 외적인 부분으로 고정되어 드러나기 때문이다. 몸매에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좋은 편에 속했는데도 불만스러워하던 여성이 기억난다. 사실 그녀는 근본적인 자존감 부족이 더 큰 원인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의 모자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을 몸매로 삼았고 여기에 감정을 집중했다. 자연스레 그녀의 하루 기분은 체중계가 가리키는 숫자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 적어도 저울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고 칼로리는 수치로 나타난다. 반면 몸매에 대한 근심 밑에 깔린 무언가 모자란 존재가 된 기분. 무가치하다는 감정은 볼 수도 잴 수도 없으며 모호하다. 이런 식으로 자존감 결핍에 대처하는 여성들이 거식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칼로리를 헤아리고 식사를 거르거나 구토를 반복하고 운동에 매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낮은 자존감을 붙들고 추스른다. 그로써 최소한 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착각이 충족된다. 하지만 더 확실하고 건강하게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훨씬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자존감 문제를 다룰 때 자신이 느끼는 외적 매력을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느낄 때 좋은 느낌을 갖는다. 누구나 그렇게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날, 근사한 새 옷을 입은 날이면 조금 더 자신감이 몸에 붙는 그런 기분을.
다만 자존감이 부족한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외모를 가꿀 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를 자세히 바라보려 하거나 매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정반대 전략을 취하는 이들도 있다. 과도하게 자신의 외양에 신경을 쓰거나 투자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자신이 보유한 성향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끌어내야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를 쫓지는 않는 것. 최선과 흡족한 삶 너머를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강점은 물론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비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기. 솔직하되 우아하게 사람들과 편해지는 연습. (100% 인정받고 싶은 소망에 관하여) 솔직히 친구야 많았으면 싶죠. 꼭 많지는 않더라도 친구들이 항상 나를 100%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이들 중 다수가 같은 문제로 호소한다. 우정에서나 다른 생활 영역에서나 이들은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확실성을 바란다. 가벼운 비판을 듣거나 상대가 대화 중에 잠깐 한눈을 팔거나 자기 생일을 까먹거나 전화해주기로 하고 잊어버리거나 자신과 반대되는 견해를 보이거나 말실수를 하거나 하면 마음이 불안한 이들은 금세 상처받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이 때문에 자존감이 결핍된 이들은 우정이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애초에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너무 쉽게 상처를 받다 보니 친구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분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늦든 빠르든 언젠가는 친구들이 자기 불안을 가진 당사자 주변에 잔뜩 깔린 지뢰 중 하나를 덜컥 밟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자기 불안의 주인공은 또다시 상처받고 실망해서 대체 진정한 우정은 어디서 누구와 맺을 수 있나 싶어 크게 탄식할지 모른다. 그러나 부디 당신의 친구 역시 당신처럼 전혀 완벽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자. 세상에 완벽한 소통은 없다. 사람이 함께 있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고 상대방에게서 오해나 잠깐의 소홀한 태도가 발견될 수도 있다.
만일 누군가 친구들이 자신에게 100% 관심을 기울여주고 자기 욕구를 완벽하게 이해해주길 바란다면 안 됐지만 크나큰 오만이고 환상이다. 불안한 사람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다루면서도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대접받고 싶어 한다. 굳이 표현하자면 자기 불안의 역설이다. 이들은 스스로도 못 믿고 남도 잘 믿지 못한다.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특히 그런 것에 자신이 심하게 고통을 겪을까봐 전전긍긍해서다. 이 심리가 확장되면 애정 관계에서도 상대에게서 버림받는 일이 생길까봐 처음부터 아예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는다. 만약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괜찮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아. 라는 자기 신뢰가 있다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타인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저지르는 과오도 너그럽게 넘길 수 있다. 당신이 혹시 쉽게 상처받는 유형에 속한다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소한 오해와 혼자만의 상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곧장 나쁜 의도로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해보자. 어쩌면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떠올려도 좋고, 정 의심이 든다면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자. 방금 그거 무슨 뜻이야? 그리고 상대가 하는 답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 기억하자. 당신에게는 과거에 겪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다. 당신이 지금 쉽게 아파하는 건 그것 때문이지 친구가 한 말이 공격적이었거나 어떤 의도가 담겼기 때문이 아니다. 숨어있기 좋은 방에서 탈출하라. 자존감을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면 이제 당신의 가장 큰 목표는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고 인생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은신처를 나와서 자신에게 가는 길을 떠나라. 당신이 숨어있는 은신처가 외부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거기 숨어있는 것은 이득보다 해가 더 많다. 아마도 당신은 어릴 적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혹은 자신을 방어하고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충동이 지배적인 사람이라면 타인의 기대에 거역하기로 마음먹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적절하고 호의적인 언어로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솔직하고 명확한 태도로 타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자기 삶에 대한 영향력이 생기고
자연스레 자부심도 커진다. 내가 먼저 상대를 왜곡한 건 아닌지, 불안이 내재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 하나를 겪는다. 자신의 열등감과 불안 때문에 스스로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자기 불안을 지닌 이들은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을 유독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엉뚱한 착각을 할 위험이 크다.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이들은 너무 쉽게 서운해하며 열등감이 심하다. 특히 자신보다 우월하고 심지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는 더욱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때가 많다. 비비안과 카르멘은 친구 사이다. 비비안은 예쁘고 자신감 넘치는 친구가 대단해 보인다. 동시에 자신이 더 이 우정에 매달린다는 느낌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다. 비비안은 카르멘이 하는 말이면 생각도 안 해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심지어 카르멘과 생각이 달라도 감히 반대할 엄두를 못 낸다. 마음속으로 카르멘을 우상화하고 우러러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우상화란 자연스레 위와 아래를 만들고 우열을 생산한다. 하지만 카르멘 역시 다른 사람처럼 당연히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 그중 하나가 파티에만 가면 많이 마시고 취하는 버릇이 있다는 점이다. 카르멘은 정신이 말짱할 때도 소심함과는 거리가 먼데 하물며 취하고 나면 가끔 행동이 지나치고 난폭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비비안은 너무 창피하고 당황스럽지만 아직까지 카르멘에게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못했다. 비비안 입장에서는 감히 카르멘에게 충고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더구나 카르멘은 기분이 들뜨면 특히 수다스러워지고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 비비안이 기절할 만큼 당황한 사건도 그런 경우였다. 카르멘은 그녀가 보는 앞에서 비비안이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비비안이 수줍음이 많다고 말해버렸다. 그 때문에 비비안은 카르멘에게 무척 화가 났다. 카르멘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자꾸 저지른다. 그녀가 카르멘에게 부여한 우상성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카르멘과 이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는 대신 비비안은 다른 친구 아냐에게 털어놓았다. 지금까지 어떤 창피한 일들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했고 자신이 카르멘에게 완전 끌려다니고 있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아냐는 비비안의 심정을 공감해주고 그녀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비비안이 카르멘에 대해 느끼는 회의는 점차 견고해졌다. 비비안은 시간이 갈수록 카르멘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통찰에 이르렀다. 비비안은 마음속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카르멘이 자신을 좌지우지하려 했고 창피를 주었는지 장부를 적듯 기억해내갔다. 하지만 카르멘은 여전히 제일 친한 친구였다. 결국 비비안은 오랜 고민 끝에 어쩌면 카르멘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됐고 비난거리가 가득 찬 마음속의 목록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늘어난 상태였다. 게다가 그 사이 비비안의 마음속에 분노가 축적됐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비비안이 자신 또한 이 상황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카르멘이 비비안을 휘어잡으려 했다는 비난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 된다. 지금껏 자기 의견을 솔직히 말하지 않은 것은 비비안의 문제지 카르멘 탓이 아니다. 더욱이 비비안은 자기 불안을 가진 탓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비비안의 짝사랑 상대에게 그녀가 수줍음이 많다고 말한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카르멘은 그 남성이 비비안에게 다가갈 용기를 주려고 했다. 더구나 이 남성도 비비안에게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카르멘이 이따금 입이 가벼워서 말실수를 한다 해도 어디까지나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건 비비안의 문제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카르멘이 한 행동이 무조건 옳다거나 때때로 지나친 말들을 입에 올린 사실을 부정하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이유는 비비안이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 이런 상황을 만든 데 그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마침내 비비안이 카르멘에게 자신이 단정한 것들을 꺼내놓고 그 증거로 수년 전에 벌어진 일들을 조목조목 집어서 얘기하자 카르멘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비비안이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들 역시 대부분 부당하다고 여겼다. 카르멘은 그에 맞서 자신이 보는 관점을 하나하나 제시했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 했었다. 그러자 비비안은 다시 한번 카르멘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오해를 푸는 건 불가능하고 의미 없는 짓이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말해봤자 어차피 자기만 다 옳다고 말하고 그 어떤 비판도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카르멘이 남 위에 군림하려는 성격이라는 것도 입증되었다고 여겼다. 결국 비비안이 자기 성찰 없이 일방적으로 대화한 탓에 카르멘은 이래저래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사람이 정말 나를 깔보는 걸까? 위 예에서도 드러나듯 모든 문제가 반드시 터놓고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자신에게도 원인과 책임은 없었는지 자세히 되묻고 자신의 문제를 슬그머니 남에게 떠넘기지 않았나 살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모든 비판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을 계기로 당신 역시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에 자신이 기여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감수성을 키워보길 바란다. 특히 상대방이 겉보기에 나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그것부터가 왜곡된 인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과 신중을 기할 것을 권한다. 비비안은 물론이고 앞에서 본 아임의 사례 역시 그런 인지 왜곡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려고 노력하자. 예컨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첫 번째, 저 사람은 정말 어이없는 인간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는 걸까? 두 번째, 이 사람은 정말 위압적일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용기가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세 번째, 그 사람이 정말 나를 깔보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자기 회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까?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도 얘기할 기회를 주자. 이런 질문을 품게 되었다고 알린 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자. 카레만이 자신은 비비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그걸 다 알겠느냐고 대답했을 때 그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비비안은 그 말에도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도리어 아냐라는 다른 친구도 자기 입장을 두둔한다는 사실에 힘입어 자신이 보는 시각을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결국 카르멘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주지 않은 셈이다. 싫다 라는 말은 의외로 쉽다.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의 문제 중 하나가 싫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점이다. 이 짧고 쉬운 단어 하나를 말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 줄이야. 거절을 못하는 성향은 남들에게서 인정받거나 최소한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타인의 기대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유래한다. 이런 심리학적 상관관계는 수학 방정식과 비슷하다. 나는 형편없어 곱하기 남한테 잘해줘야 되는 남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이 방정식에서 보듯 이들은 끊임없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며 사랑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에게 잘해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다만 이 방정식에서 첫 항, 나는 형편없어부터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 방정식 자체는 성립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가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다. 자존감을 손상입은 이들 중 다수가 나 자신 그대로를 유지할 때에도 남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 이들은 너무나 확고하게 자신이 뭔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중의 삶을 산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괜찮지 않다고 확신하므로 외부 세계에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숨긴다. 이들은 집 밖으로 나갈 때 항상 복면을 쓴다. 어떻게든 사회에서 배제당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겉으로는 되도록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쓴다. 그래서 남들이 자신에게 바라는 것에 온통 주의를 기울인다. 무의식적으로 남들의 기대를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이다. 남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실망시키면 버림받는다. 이것이 불안행성의 자연 법칙이다. 탄로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즉 자신의 모든 결함을 주변 사람들이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이 행성 사람들의 행동을 견인하는 막강한 동기이자 기준이다. 남들의 기대를 채우는 것은 이 불안을 무마하는 수단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모든 말에 네 라고 답하거나 사정이 허락하면 심지어 네, 여부가 있나요? 라고 답하자. 그럼 남들도 나를 어떻게 못하겠지. 이렇듯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어디서든 자신에게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는 불안을 끊임없이 갖고 산다. 상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나에게 언짢아 할 것이 뻔하고 그러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심리에 깔린 이런 불안은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끝내 본인의 입장을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그 중요성을 쉽사리 무시하도록 만든다. 날 계속 좋아해 줄까? 반면 확신 행성에서는 다른 법칙이 지배한다. 이곳 주민은 자신과 타인을 호의로 대한다.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상대가 악의를 품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자신이 상대의 부탁을 거절해도 상대에겐 그것을 이해할 능력과 아량이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스스로를 신뢰하고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다고 여기므로 남들을 신뢰하며 그대도 괜찮다고 여긴다. 이들의 자아는 크고 넓은 품으로 스스로를 항상 긍정한다. 그러니 굳이 애써 남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당연히 남의 판단에 매달릴 이유도 없고 사랑받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는 전제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남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남들도 무언가 싫고 마음에 안 들면 아니라고 말할 것이며 자신 역시 상대방에게서 거절당하는 일이 생긴다. 또한 이곳은 민주주의가 지배하므로 누구든 거절하고 반대할 권리를 똑같이 갖는다. 당신도 확신행성에서 살고 싶다면 자신을 호의 있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스로를 대하는 시선이 다정하고 온화해질수록 남들을 향한 시선 역시 호의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자신 편을 들어도 제지당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하고 응원해도 된다. 당신이 가진 권리와 남이 가진 권리는 동등하다.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일은 오직 범죄를 저지를 때만 일어난다. 싫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범죄가 아니다. 싫다고 말하면 무조건 상대가 실망하거나 화를 낼 거라는 당신의 확신부터 바꿔야 한다. 실제로 싫다는 전혀 나쁜 말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려준 것도 점점 자신이 바라는 바를 입 밖에 내는 용기를 갖게 된 나의 내담자들이다. 이들은 실제로 거절을 했을 때 상대가 싱거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A. 이번 주말에 나 이사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B. 미안해.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나들이 가기로 약속했어. A. 아, 그렇구나. 알았어. 용기를 내면 의외로 삶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다. 싫다고 말해도 될지 몰라 여전히 고민이 된다면 앞서 말한 논리로 대응하기 전략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당신에게 요구를 건넨 이가 어떤 권리로 화를 내거나 실망할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다. 어떤 논리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어떤 논리가 그것에 반하는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도 진심 아닌 예스가 솔직한 노보다 훨씬 상대방과 당신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예스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상대에게 속으로는 잔뜩 증오와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현상이 드물지 않게 목격된다. 속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입 밖으로 이것을 내지 않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친구의 이사를 돕는다. 그 짜증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이사를 도와달라고 말해서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을 만든 상대방에게 향한다. 어쩌지? 여기서 지금 나만 혼자야. 당신이 파티에 초대받고 갔더니 아는 사람이 거의 혹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보자.
자기 불안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상황은 공포 그 자체다. 여기서도 당신의 오랜 문제, 즉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느라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마음속에서 CCTV가 작동하며 자신을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하나하나 의식한다. 더구나 그냥 CCTV도 아니고 이 동영상에는 자신의 행동, 남의 행동, 그리고 실제로 남들이 하지도 않았지만 당신의 상상 속에서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까지 덧붙여진다. 세상에나, 여기 완전히 나 혼자밖에 없구나. 어쩌자고 이렇게 어리벙벙하고 후진꼴로 서 있는 거야. 내 바지 지금 안 이상한가? 다 내 거대한 엉덩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냐? 나 지금 얼굴 빨개지는 것 같아. 저 사람들 다 여유 있게 노는데 나 혼자 꿔다는 보리자루 같잖아. 그냥 집에나 있을 걸 그랬어.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바에야. 이 혼잣말처럼 불안하고 들뜬 상태에서는 관심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집중된다. 그러다 보면 행동은 위축되고 생각도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 또한 넌 왜 그렇게 소심하고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 거야? 같은 말을 떠올리며 자신을 비하하는 경향을 더 밀어붙인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런 위축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의 관심을 자신이 아닌 주변으로 돌려야 한다. 그럴 때 한 가지 알아두면 편한 점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에 집중하지 남에게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것도 사실 당신 시각에서만 중요할 뿐 다른 이들에게는 굳이 신경 쓸 만한 사항이 아니다. 남들에게는 당신을 쳐다보고 분석하고 흉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만의 문제와 관심사가 있다. 그리고 당신처럼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신경 쓰느라 바쁘다. 세상에는 확신 있는 사람보다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더 많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훨씬 많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만 특별하고 유일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예쁘지 않아도 행복하다. 아름다움과 자존감 사이에는 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꽤 오래전에 내 상담실을 찾아온 한 젊은 여성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 여성은 숨막힐 정도로 예쁘고 흠잡을 데 없는 몸매를 가졌는데도 1시간 내내 엉엉 울며 자신이 너무 못생겼다고 탄식을 늘어놓았다.
당시 풋내기 상담 치료사였던 나는 도무지 이 극단적인 인지 오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심각한 부담을 느꼈다. 이와 달리 외모가 특출하지 않지만 오히려 자기 몸에 대해 전적으로 편안해하는 이들도 보았다. 결국 외모를 판단하는 어떤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내린 평가가 심리적 안정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다리를 못 쓰거나 유방이 절제된 상태로도 거리낌 없이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때문에 시리에 빠지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들은 쉽게 견디기 어려운 타격임이 분명하고 나 역시 같은 일을 겪었다면 몹시 힘들어하며 한참을 인내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불운과 훌륭히 타협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외부에서 주어진 장애와 자존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적당히 끊어내기에 가능한 일이다. 불운을 잘 다스린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시선을 두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주의를 돌린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고통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다양한 측면을 살피고 실험할 뿐 약점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즉, 자존감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마음 자세라는 걸 알 수 있다. 스스로가 내린 평가가 중요하다. 자존감이 낮은 문제를 자신의 외모에 투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이들의 생각은 외모를 자원 삼아 발달하며 외모는 다시 이들이 가진 열등감의 총체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도 외양은 좋은 투사 영역이다. 당사자가 인식하는 약점이 외적인 부분으로 고정되어 드러나기 때문이다. 몸매에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좋은 편에 속했는데도 불만스러워하던 여성이 기억난다. 사실 그녀는 근본적인 자존감 부족이 더 큰 원인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의 모자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을 몸매로 삼았고 여기에 감정을 집중했다. 자연스레 그녀의 하루 기분은 체중계가 가리키는 숫자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 적어도 저울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고 칼로리는 수치로 나타난다. 반면 몸매에 대한 근심 밑에 깔린 무언가 모자란 존재가 된 기분. 무가치하다는 감정은 볼 수도 잴 수도 없으며 모호하다. 이런 식으로 자존감 결핍에 대처하는 여성들이
거식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칼로리를 헤아리고 식사를 거르거나 구토를 반복하고 운동에 매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낮은 자존감을 붙들고 추스른다. 그로써 최소한 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착각이 충족된다. 하지만 더 확실하고 건강하게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훨씬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자존감 문제를 다룰 때 자신이 느끼는 외적 매력을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느낄 때 좋은 느낌을 갖는다. 누구나 그렇게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날, 근사한 새 옷을 입은 날이면 조금 더 자신감이 몸에 붙는 그런 기분을. 다만 자존감이 부족한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외모를 가꿀 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를 자세히 바라보려 하거나 매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정반대 전략을 취하는 이들도 있다. 과도하게 자신의 외양에 신경을 쓰거나 투자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자신이 보유한 성향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끌어내야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를 쫓지는 않는 것. 최선과 흡족한 삶 너머를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강점은 물론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